연평균 한 15% 정도로 제가 한 15, 16년을 되돌아보면 한 났던 것 같은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추세적으로 뭔가 오르는 자산이 있다면 좋은 게 있겠지. 이 주식은 먹고 팔아서 괜찮아. 근데 지금 나머지 물려있는 주식이 문제야. 근데 제가 그분의 계좌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식을 판 거였거든요. 저는 요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 실패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1년간 주식 프랍 트레이더로 활동한 김진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번에 약 4년 만에 이제 신간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내용 좀 중심으로 이사님께 투자 노하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려 21년간 증권가에서 연평균 15%의 수익을 이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가능했는지 이사님만의 투자 비법이 있을까요? 연평균 한 15% 정도로 제가 한 15, 16년을 되돌아보면 한 났던 것 같은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손실을 제어한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웬만한 나라가 아니면 결국은 다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제 힘든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힘든 구간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막대한 손실, 그런 손실들을 잘 방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럼 결국은 수익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랍 트레이더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근데 그때 너무 재수 좋게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서 그 15%의 수익 정도가 났던 게 아닌가,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이제 비쌀 때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어떤 이사님만의 어떤 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는 방법이 크게 한 그냥 딱 이 두 부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혹은 성장성을 점검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소위 가치 투자, 뭐 저는 그게 가치 투자라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방식의 투자가 있고, 아니면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하는 기술적 투자, 요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제 책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가 시장보다 똑똑할 때 가능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의 투자 방법을 많이 소개해드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이게 낯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투자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투자 철학과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대부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주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투자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모든 매크로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은 시간이라는 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축을 가지고 계속 변해서 결국 주가는 일종의 추세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뭔가 오르는 자산이 있다면 좋은 게 있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추세를 추종하고 뭐 이런 방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 추세란 게 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냥 저는 그 추세라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오르고 있으면 상승 추세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그거를 제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항상 정답률은 9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올라가는 추세에 그냥 순응해서 대응하면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저희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고, 거기서 뭔가 더 특별한 노하우나 특별한 뭔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냥 시장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좀 누가 봐도 상승 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이라도 엔비디아에 좀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사님께서는 보실까요? 네, 저는 그냥 지금 누가 봐도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엔비디아를 추세를 추정해서 투자를 하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에만 또 관점을 가지셔서 이렇게 오른 걸 지금 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식 투자는 사실은 머니 게임이거든요. 근데 머니 게임은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번 투자를 해서 7번, 8번 투자에 성공해야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자님께서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랑 고스톱을 치시잖아요. 그 밤새 치면 친구들이랑 밤새 치면 나중에는 결국은 승률은 3명이 비슷합니다. 근데 누구는 돈을 따고 누구는 잃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머니게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딴 사람은 한번 딸 때 쓰리고에 뭐 양쪽에 피박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따고 돈을 잃은 사람은 똑같은 승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단 3점 스톱, 고들이 5점 스톱 이렇게 짧게 한다는 거죠.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배의 게임이 머니게임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개의 종목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7개, 8개의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계좌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10개의 종목을 투자했는데 6개, 7개의 종목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제한될 경우에는 이 나머지 3개의 종목이 아주 높은 수익을 거둘 경우 결국은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머니게임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엔비디아 지금 사면 어떨까? 틀릴 수 있죠. 근데 그런 류의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10개를 말씀드려서 3개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3개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굉장히 저에게는 이 여의도에서 그래도 저를 나름 유명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주식인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 산 게 2016년, 2017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1,몇백 불이잖아요. 액면 분할 그러니까 전으로 기준으로 하면 1,몇백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7불, 18불에 처음 샀습니다. 근데 17불, 18불에 샀을 때 그때도 6개월 동안 100% 올랐을 때예요. 그때 엔비디아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이걸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른 걸 여기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상당수는 실패했죠. 추세가 끝났구나, 수익이 많이 안 났구나 이러면서 수익이 안 난 상태로 그냥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 하나만으로 제가 10개를 투자했는데 9개를 실패해도 그 하나만으로 수익 나지 않았을까요? 1,000불이 넘었는데 저는 그게 머니게임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거는 저의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될까요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처럼 손익비의 게임, 그다음에 확률의 게임이 아니다. 이런 머니 게임에 충실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은 아니다. 그냥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면 사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사님이 미리 좀 주목을 하셨다가 주도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이제 프랍 트레이드로 21년 동안 하는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요. 근데 단 한 번도 이게 주도주가 될 거야, 그걸 예상해서 맞춰서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엔비디아 처음 샀을 때 그냥 제가 아는 엔비디아는 그냥 용산에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조립할 때 이 그래픽 카드 꽂아주던 그냥 반도체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뭐 그런 회사였어요. 회사였죠. 근데 사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엔비디아를 안 팔 수 있었던 건 한 번도 팔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도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8개를 안 줘서 그랬던 거고 이제 그렇게 조금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초창기에 산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사다 보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 주식이 의미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이 주식의 추세 그리고 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더해지면서 나는 더 포트폴리오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무너질 때를 팔 기회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매도 시점은 이 추세적으로 무너질 때 어떤 신호를 보고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려운 포인트, 주식 투자에서 저는 지금도 제일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파는 거죠. 네.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파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사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빠지기 전에 팔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빠지기 전에 팔고 싶어서 그런데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식이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 주식은 이제 추세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그랬을 때 답은 똑같아요. 무너졌습니다예요. 저는 그때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0%가 났어요. 100% 났다고 칠게요. 100%가 났어요. 근데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한 7, 80%, 60%까지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때 팔아도 60%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 났을 때의 나의 그렇죠. 이미 그 돈이 내 돈인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다만 추세라는 게 이건 단기 추세도 있고요. 중장기 추세도 있고 또 장기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조금은 더 빠른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것도 한 3단계로 나눠서 해야 된다. 단기에서 단기 중기 정도로 빠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덜어내고 중장기 추세가 무너졌다 그러면 고장 덜어내고 장기 추세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끝났다. 이제 안녕. 즐거웠다. 앞서 제가 이제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도 똑같거든요. 추세가 무너진 것 같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다 팔지 않으면요. 다시 그 추세가 복원될 때 살 수 있거든요. 다 팔지 않았을 때. 네.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다 팔면 맨날 이제 여의도 사투리는 all or nothing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매수는 더 분할해서 사야 될 거고 매도는 저는 전체적인 장기 추세는 그래도 최소한 3번 정도를 분할시켜서 팔 때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왜냐하면 오르면 다시 살까 고민하면 되는 거고 빠지면 좀 더 팔면 좀 더 팔면 돼.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군요. 아까 주식을 좀 팔 때를 추세적으로 무너질 때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오히려 또 익절을 언제 좀 익절을 해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보통 익절을 좀 결정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스탠스는 손절보다 익절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 이것도 다 확률 게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절을 못 하시는 이유는 확률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뵈면 이 주식은 먹고 팔아서 괜찮아 그래도. 근데 지금 나머지 물려있는 주식이 문제야.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분의 계좌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식을 판 거였거든요. 그 주식이 냅뒀으면 이만큼 그래서 이 나머지 종목들의 손실을 다 메꿨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보다는 익절을 더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 그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저는 손절이건 익절이건 모두 다 추세가 깨지면 판다. 손절은 뭐냐면 샀는데 사자마자 아주 금방 추세가 무너지면 이사님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손절을 하는 거고요. 익절은 내가 얼마를 먹었던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추세에서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때 익절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일단은 조금 챙겨라 이런 관점으로 익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 160% 나면 일단 좀 챙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엔비디아를 천몇 불까지 끌고 가지 못했겠죠. 오를 때마다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야, 나는 엔비디아를 분명히 투자를 했었는데 왜 엔비디아가 없지?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사실은 매도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세요. 야, 지금 갑자기 안 보던 매크로를 끄집어 와가지고 관세가 어떤데 지금 시장이 막 불안한데 야, 뭐 누가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 10월 달에는 시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챙겨야지.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다 핑계거든요.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은 항상 그런 편향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으니까 투자 심리학이라는 게 되게 융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 투자 심리학에 나와 있는 흔히 저지르는 오류에서 조금 한 발만 비껴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고 익절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네. 지금 근질근질한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지라도 그냥 하나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추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는 판다. 저는 그렇게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좀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위험한 포트폴리오, 네.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위험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직관적으로 되게 잘 와 닿으시는 것 같은데 위험 되게 얘기할 때 보면 변동성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담당자는 그래서 다 수학과 출신이고 그래서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험은 그냥 내가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8년 엄청나게 위험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예상했으면 그건 위험이 아니죠. 기회죠. 그래서 저는 위험이란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위험은 사실은 이제 전체 시장 전체 위험, 이 매크로 전체 위험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별 종목 하나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공주를 샀는데 항공사고가 나면 내가 산 주식의 대주주가 구속되면 그건 전혀 상관없는 개별적인 위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개별 종목 위험이 더 많을까요? 시장 위험이 더 많을까요? 개별 종목 위험이 훨씬 많죠. 이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분산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종목의 위험을 이렇게 나눠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있는 200 종목으로 쫙 나누면 나에게는 개별 종목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장 위험만 있는 거죠. 코스피 200이랑 지수가 똑같을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일단 개별의 위험을 가장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거기에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과 반대되는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같이 얹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대신 수익이 안 나겠죠. 대신에 이제 가장 위험한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면 분산을 안 하는 거죠. 분산을 안 하는 거고 또 개별 종목 하나하나만 보면은 변동성이라고 하죠. 일단 그냥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이만큼 1% 움직였을 때 이 주식이 2% 3% 움직이는 어떤 주식은 2% 3% 움직이는 주식이 있고 어떤 주식은 0.8% 움직이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극단으로 위험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한두 개 종목으로 이렇게 몰빵 찍으면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선택인 것 같아요. 모든 투자자분들은 각자의 목표하는 게 다 다를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도 다 다르실 거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도 다 다르실 거예요. 거기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우선인 거고 저는 이거는 정답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위험한 거, 가장 안정적인 건 그렇게 구분질 수 있다. 이사님은 분산 투자를 좀 권해주셨는데 여러 종목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면 좀 공부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ETF 지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지금 투자하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진의 투자 캠프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좀 많이 공감을 해보는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근데 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천만 원까지는 한 20종목까지를 분산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5천만 원 이상으로 가면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로 가게 되면 20종목으로 사실상 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이하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ETF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ETF도 지수 ETF가 있고 섹터 ETF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수 ETF하고 섹터 ETF를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제가 4개 종목, 5개 종목 이렇게 분산하는 거를 이제 충분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꾸 계속 확률 게임을 하게 되세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잘못된 게 나의 계좌에 심각한 타격이 오거든요. 근데 20개 정도로 분산을 시켜놓으면 한 종목이 뭔가 그날 10% 빠져도 내 계좌에 그렇게 타격이 오지 않거든요. 확률 게임을 하지 않고 손익비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투자를 손익비 게임을 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분산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확률 게임 안 하게 돼요. 이게 빠졌네? 근데 왜 내 계좌는 괜찮지?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본 결과 5천만 원 이하는 ETF를 가지고 조금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5천만 원 이상부터는 20개 종목 내외까지는 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떨어졌을 때 사서 이제 물타기를 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인데 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채널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질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꼭 이것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사실 일관성을 지켜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그냥 매매 일관성이란 건 또 사실은 굉장히 큰 개념인데 아주 작은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식을 산 이유하고요 파는 이유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님께서 방송 후에 저한테 그래서 이사님 저기 종목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확 손실이 나요. 그럴 때 기자님께서 갑자기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이 기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인데 모멘텀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홀딩하게 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님께서 그 주식을 사신 이유는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를 일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샀잖아요. 그러면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르는 게 끝나면 팔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살 때는 뭔가 기술적 분석, 뭔가 뭐 다른 이유, 누구에게 듣고 이렇게 샀는데 이게 물리고 나니까 갑자기 가치 투자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가 프롭 트레이더로 보고 펀드 매니저들 교육도 많이 시켜보고 여의도에 있는 PB 분들도 진짜 많이 교육도 많이 해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은 뭔가 나에게 지식이 되게 많이 쌓이는 것보다 태도를 정말 잘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단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 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목표, 이 목표에 맞는 투자 철학, 이 투자 철학에 맞는 투자 방법, 이 투자 방법에 맞는 투자 자산, 그리고 이 투자 자산을 어떻게 끝까지 투자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투자 방법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자하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저는 요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 실패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대부분 다 오르거든요. 대부분 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늘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강조를 해도 근데 이사님 대부분 오른다라고 표현해 주신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들고 있었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장기적이라는 건 한 몇 년 정도 들고 있으면 이라고 글쎄요. 봐야 할까요? 저는 프랍 트레이더고 프랍 트레이더였고 1년마다 매번 평가 기준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에서 3-4개월의 추세가 있으면 그냥 저는 일단은 추세가 형성됐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꼭 1년 단위로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보다 더 긴 장기 추세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내 투자의 기간, 이게 길면 길수록 유리해요. 물론 단 하나 여기서 조건은 하나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는 나라가 디플레 국가는 아니어야 돼요. 디플레 국가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망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주가가 빠졌거든요. 거기서는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아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2010년대 이후로 디플레에 빠지면서 현재까지도 아주 궁극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지역, 내가 투자하는 국가가 디플레 국가냐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인플레 국가냐만 구분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생사가 불확실한 그런 작은 기업이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에도 있는데 주도주도 꼭 결국은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기업인데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0년대 초에 IT 버블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였거든요. 완전한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2000년도 2001년의 고가가 지금도 못 왔거든요. 시스코라는 너무 대단한 회사인데 주식은 지금 25년 동안 물려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좀 큰 사이클에서 있는 주식들은 그 사이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고까지.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가 의외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주도주를 못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만 드리면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만 쌓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주식 투자는 사실 손실 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